새벽 인력시장의 찬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대리운전 핸들을 잡고 밤을 꼴딱 지새우며 빚 갚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빚을 진 누군가의 빚을 나라가 없애준다고 합니다. 축하해줘야 할 일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그 성실했던 시간이 바보 취급당한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빚을 갚은 한 남자와 벼랑 끝에서 빚을 탕감받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무거운 질문의 답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과연 누가 옳고 누가 틀린 걸까요?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요? 이야기의 끝에서 당신은 아마 전혀 다른 해답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50대 후반의 최진섭 씨는 10년 전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잉크 냄새가 가득한 그곳은 그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갑작스러운 온라인 전환의 거대한 물결 앞에 그의 작은 꿈은 속수무책으로 부서졌습니다. 손에 남은 것은 4천만 원의 빚과 절망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 너머로 아내와 두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가장으로서 무너질 수 없다는 책임감. 그에게 빚은 실패의 낙인이자 반드시 스스로의 힘으로 지워내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의 7년은 전쟁 같았습니다. 새벽에는 물류센터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상하차 일을 했고 낮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밤에는 대리운전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내는 동네 식당에서 허드레지를 도왔습니다. 아이들 학원 하나 더 보내주지 못하는 미안함, 친구들 경조사에 넉넉지 못한 주머니 사정을 핑계대며 피해야 했던 그 서러움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렇게 7년. 마침내 마지막 빚을 갚던 날 그는 아내와 부둥켜 안고 아무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신용을 회복했다는 안도감,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다는 자부심이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을 먹던 허름한 식당. TV에서 무심코 흘러나오는 빚 탕감 뉴스를 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을수록 손에 쥔 숟가락이 덜덜 떨리고 입안에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빚을 갚아준다. 그럼 내 7년의 피땀은 대체 뭐였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최진섭 씨와 같이 탕감 대상과 동일한 조건의 빚을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이 무려 361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최진섭 씨의 등 뒤에는 361만 명의 또 다른 성실한 사람들이 허탈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늘 떳떳하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빠처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된다고. 하지만 이제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분노는 탕감받는 사람에 대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처럼 지켜온 성실이라는 가치가 이 사회에서는 어리석은 것이 되어버린 것 같은 깊은 배신감과 회의감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다른 한쪽 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60대 초반의 윤혜숙 씨. 남편이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지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소박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사고는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수술비와 끝없이 이어지는 간병비로 순식간에 1,500만 원의 빚이 생겼습니다. 그녀의 빚은 게으름이나 낭비의 결과가 아닌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불운의 결과였습니다. 남편 병간호와 최저생계비 수준의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곧 독촉 전화가 시작되었고 그녀의 삶은 공포로 변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은 그녀를 사회로부터 완벽히 고립시켰습니다. 은행 계좌 하나 마음대로 만들 수 없었고 핸드폰 개통도 다 큰 자식의 이름으로 해야 했습니다. 낯선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삶. 그녀는 스스로를 투명인간처럼 느꼈습니다. 폐업한 가게 주인보다 못한 존재가 된 것 같은 수치심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지 못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깊은 무기력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습니다. 정부가 이번 정책을 통해
구제하려는 대상이 바로 윤혜숙 씨와 같이 상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취약계층입니다. 금융당국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단순한 빚잔치가 아니라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힌 이들에게 마지막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재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얼마 전 동사무소에서 온 통지서를 받아든 윤혜숙 씨는 기쁨보다 안도의 한숨을 먼저 내쉬었습니다. 죽으란 법은 없구나. 동시에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탕감은 공짜 점심이 아니었습니다. 10년간 멈춰 있던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였습니다. 물론 빚은 안 갚고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 매우 타당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얼마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을까요? 이러한 빚 탕감 논란, 이번 정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과거 보도를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신용대사면,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기금, 문재인 정부의 소액 채무 탕감까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비슷한 정책의 이름만 바꿔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는 특정 정권의 선악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가진 오래된 구조적 딜레마임을 보여줍니다. 한 언론 기고문에서는 이런 정책들을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이것은 골마 터진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고 새살이 돋게 하는 게 아니라 보기 흉하니 임시로 반창고 하나 붙여놓는 꼴입니다. 정권의 시혜에 따라 누구는 구제받고 누구는 박탈감을 느끼는 로또 같은 방식은 사회적 갈등의 골만 깊게 팔 뿐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일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채무에 대해 7년의 소멸시효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이 자동 소멸되도록 법제화 하자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두 가지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최진섭 씨도 어쩔 수 없이 무너진 윤혜숙 씨도 모두에게 7년이라는 동일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정부의 선별적 시혜가 아닌 법이라는 원칙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지는 겁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의 차별과 박탈감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게 아닙니다. 애초에 돈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대출 심사 단계에서부터 7년 후 소멸 가능성이라는 리스크를 비용으로 반영해 스스로 책임지고 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훨씬 더 시장 원리에 가까운 방식입니다. 결국 핵심은 예측 가능성입니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의 노력이 부정당하지 않으면서도 불운에 빠진 사람이 영원히 낙오되지 않고 7년 후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투명한 사회적 약속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해법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코 성실하게 빚을 갚은 최진섭 씨가 벼랑 끝에서 구제받은 윤혜숙 씨를 원망해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원칙 없는 시혜와 원칙 있는 시스템 사이의 문제입니다. 최진섭 씨의 성실함이 존중받고 윤혜숙 씨의 재기가 보장되는 사회는 서로를 탓할 때가 아니라 모두에게 공정한 원칙이 바로 설 때 가능합니다. 당신의 그 성실함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단단한 사회적 원칙을 만드는 일, 그것이 우리 모두의 진짜 과제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으셨다면 혹은 비슷한 상황에 계셨거나 아직 계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든든한 지혜가 되어드리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꼭 필요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